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벌써 2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투자.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부동산, 또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고서 좀 이 책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에 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 하나, 그리고 약간 약간 요즘 걱정 끄기 연습 그거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또 부동산 또 투자에 관한 책을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을 거예요. 부자의 본능이라고 우석 브라운스턴 님이 브라운스턴 필명이에요 이게. 예,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책을 여러 권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의 본능, 부의 본능.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린 책이 부의 본능인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본능을 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드렸던 책이 있는데, 그거는 위에 카드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책도 조금 봤던 게, 그래서 저는 이 브라운스터님 이 분이 뭐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선배인가? 일단 제가 선배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뭔가 필체나 본인이 이렇게 경험을 담담하게 써내려 가시는 게 뭔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부자의 본능. 그래서 그런 책,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원래는 부의 인문학을 좀 찾고 있었는데 이제 인생 투자 책도 좀 봤고, 이 책도 되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갖고, 특히 이 뒷부분에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고 부동산에 대한 저의 관념이 어느 정도 섰는데, 그걸 관통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이 왜 이런 서큘레이션, 순환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는지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요 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우성님 소개를 시켜드렸죠. 예, 금융업을 계셨어요, 금융업.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그러니까 금융 쪽에 공부를 좀 되게 오래 하셨어요. 이제 저번에 부의 본능에선 몰랐는데, 이제 인생 투자 요 책 읽어보면 대학원에 가서 논문도 쓰셨어요. 금융 관련된 논문을 쓰실 정도로 금융 관련된 쪽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좀 깊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렇죠. 초창기 때는 막 투자 실패를 하세요. 근데 50만 원 내서 50억. 그리고 상표에 막 김포 한강 신도시 들어갔다 망하고 분당 갔다가 망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수에 이제 투자는 그러시면 안 돼. 왜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실패를 딛고 지금은 이제 은퇴에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본인의 경험담을 담은 이 책이 제일 유명하긴 하죠. 그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책은 이 책이고, 이번에 제가 읽은 건 이거고. 그래서 일단 인생 투자를 읽었으니까 다음에 부의 인문학을 좀 읽어볼까 해요. 이분은 제가 왜 이분 책이 좋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뭐 트랙 이제까지 읽었던 그 투자 책들은 막 부자를 어떻게 되는 막 그런 기법들 어떻게 성공했다도 있는데, 이분은 그 앞단에 있는 걸 얘기를 하세요. 인문학이라고 그랬죠. 본능이라고 그랬죠. 인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앞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투자를 잘 못하고 왜 투자를 어려워하고 왜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그 DNA에 잠재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가 드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부자를 꿈꾸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막 누가 돈 벌었대, 어디에 들어갔대, 주식으로 뭐 했대, 여기에 혹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좀 본인의 본능과 본인의 성향을 알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비슷한 얘기는 아닌데, 그 TV에 나오는 어떤 의사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막 해서 막 환자들이 저 살 어떻게 빼면 좋아요? 어떻게 빼면 좋아요? 막 물은데요. 그러면 많은 그 환자들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라. 막 당장 내가 뭘 줄여라.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전체의 삶, 그 사람의 라이프를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야근은 많은지, 생활은 규칙적인지, 잠은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부터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지금 체질이 살이 잘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식단을 제한을 해도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단백질을 늘리고,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은 생활 코치부터 해주시는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그거부터 한대요. 이거랑 비슷한 결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뭐 주식의 투자법, 뭐 부동산을 보는 법, 임장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포커스 맞춰준 책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런 마인드, 철학, 본능을 일단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임장의 여왕 보고 뭐 월급쟁이 부자 보고 키오사키 부자 아빠 보고 쭉 봤는데 아, 이 책을 조금 더 먼저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분은 진짜 그거에 포커스를 일단 맞추세요. 이거를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뜬구름 같은 소리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나는 당장 지금 저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고, 부동산으로 어디 어디 들어가서 벌고, 그 기법을 배우고 싶어. 물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그런 무슨, 낭이 있잖아요, 인간들. 뭐, 특강들. 그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저는 그런 약간 단편적인 건 그런 거는 또 시기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투자의 기법이라든지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달라지기 이전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이전에 내가 과연 투자자로서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어떤 정신, 마음가짐이 되고 있는지를 일단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습관 형성하고도 어찌 보면 맞아요. 습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이고 반복되는 그런 생활의 패턴이라면 이거는 어떤 정신의 마음가짐, 투자가 되기 위한 어떤 마음의 그런 재정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의 본능도 그렇고 아마 부의 인문학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는 게 약간 사람의 어떤 마인드와 그런 걸 좀 다루잖아요. 그리고 인생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 1부랑 2부랑 나뉘는데 앞부분은 철학을 얘기해요. 철학, 마인드, 생각,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인드가 어때야 되는지 말을 하고 이제는 실전 투자, 이게 마인드셋을 갖췄으면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투자를 준비하는, 투자하기 전의 마인드라면 이건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실행할 때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실전 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투자 기법이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이 책은 이분은 본인이 뭐 주식도 그렇고 무슨 TF 무슨 뭐 순환주기 그걸 뭐 시장을 읽고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면 실전 투자를 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 투자를 할 때의 마인드를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요 책을 읽으면서 아, 이제까지는 막 그런 기교적인 거, 택티컬한 것들, 막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교 상패구를 어떻게 하고, 아파트를 볼 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보는 눈도 필요하고, 관점도 필요하고, 제가 진짜 임장을 갔을 때, 이런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 거, 중요한 지식이긴 해요. 경험을 하면서. 근데 그 이전에도 투자라는, 부자가 되기 위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제가 갖춰야 되는 어떤 마인드?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맞물려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게 성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인드를 조금 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자본가가 되기 위한 마인드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와 관련된 거는 뭐, 그 레버리지란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약간 그것도 이게 레버리지가 뭐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라는 금융 쪽에서 그렇게 쓰이긴 하는데,
그 레버리지란 책 소개드린 거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중요시하는 가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웃소싱하고 잘 활용을 해라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한 약간 그 자본가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일 수도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잘 하는 것도. 그래서 요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은이 이 브라운스톤 의성님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 철학과 실전 투자. 그래서 페이지가 한 387페이지 정도 돼요. 좀 길긴 길거든요. 근데 정리는 좀 짧게 한 두 페이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철학에서 총 네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좀 부의 본능,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본능이랑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잠자는 부자의 본능을 깨워라. 부자가 드문 이유는 뭐죠? 아니, 물론 요즘 부자들 많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소득 균형으로 봤어도 부자가 훨씬 적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길을 걸어온 게 맞아요.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였겠죠. 우리의 본능은 가난으로 이끄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부의 본능 그 책이에요. 예. 그 책인 이거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집단 본능, 뭐 타인에 함께 하려는 본능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리의 본능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누가 가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능이 귀소 본능 뭐 약간 그런 것듯이 집단 본능 하듯이 그런 게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요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책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영상으로 남기긴 했죠. 그래서 아마 뭐 참고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본인이 약간 호프죠. 기대, 희망하는 거.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뭐 판도라의 상자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건 희망이라고 하듯이 절망을 이겨내는 게 희망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투자 관점에서 말하는 기대와 희망은 내가 산 저 땅, 내가 산 저 구축 아파트는 막연하게 오를 거야라고 나는 저걸 되게 잘 산 것 같아. 내가 산 주식이 분명 한 두 배 치기, 세 배 치긴 할 것 같아. 그건 뭐죠? 그거는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샀으니까 얘가 분명히 당연히 오를 거다라는 그 주식으로 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분명 그렇게 오를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건 시장의 흐름을 알려면 뭐냐? 이건 공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과 공부는 엄연히 달라요. 이게 뭐예요? 부자, 투자자를 일반 범인, 일반인과 구분짓는 핵심이 이거예요. 부자랑 투자자들은 절대로 본인의 어떤 기대와 희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이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투자 원칙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과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자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와 희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이 원칙에 딱 소팅되면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워렌 버핏 책 보시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내가 아는 기업에 한다는 것 보면 뭐 영업이익 몇 퍼센트 이상만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원칙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인정 욕구, 머슬로우의 6단계 이론이라고 그랬죠? 예, 뭐 생물학적 이론이 있고 사람은 그 본능이에요. 여기 부의 본능에도 나오거든요. 왜 인간은 사람과 여러 무리 생활을 해왔어요. 어느 시대부터. 혼자서 살면 공격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그 DNA에 집단 생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날 인격적인 모멸을 하고 경멸을 하고 조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분노를 하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소위 이게 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죠? 관종도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책들 많이 나오죠. 철학자들. 뭐,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고독, 혼자. 결국 인간은 혼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와 진짜 배치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 인정 욕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본능이긴 한데, 이게 너무 치면 타인의 시선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철학자들은 이걸 많이 얘기해요. 고독, 인간은 결국 고독한 존재다. 네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도 해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부자의 기본은 높은 자존감이다. 남의 시선, 좋은 옷이나 명품으로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욕이랑도 이어지거든요. 부자라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일이에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가족들의 지지가 필수입니다. 근데 내가 막, 뭐, 근데 와이프가 막, 흥, 되겠어? 응? 야,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 많다는데 깡통 된 사람인데 막 그렇게 비웃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물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걸 말고 본인이 막 금융 자격증 공부하고 막 주식을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와이프,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아니, 내 아내, 내 남편이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려는구나. 공부 투자를 잘해서. 그 응원을 해주겠죠. 여보, 이번에 조금 했지만, 다시 해봐. 그동안 공부 좀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응원을 받아야 된다는. 근데 그게 친구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직장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가 없이는 힘들어요. 그리고, 맞잖아요. 투자는 돈이 들잖아요.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가장 누가 느끼죠? 본인 플러스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가족들이 다 반대해도 본인이 막 투자를 독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은 뭐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허영심, 질투심, 허세, 자랑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남에게 이게 인정 욕구랑도 하는데 막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뭐 했어. 허세 막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왜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낭비예요, 낭비. 이게 낭비로 이어져요. 쓰지도 않을 돈을 쓰게 돼요. 허례허식. 예. 괜히 기분파 막 돈 내고. 그게 어쩌다 한 번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게 돼요. 내가 쏠게. 아, 내가 뭐 할게. 야, 그래도 우리가 했는데 요 정도는 해야지. 근검절약하는 사람은요, 진짜 돈 한 푼 한 푼도 아끼고 하루하루 들어오는 하킹 통장에 찍히는 그 몇백 원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뭐예요? 부자가 되고 그거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들을 좀 낮추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욜로 하면 골로 간다. 이거 요즘 지금 불황시기에 이렇게 됐죠? 한때 욜로 막 정통이 불었죠. 예. 그리고 진짜 이게 있어요. 제가 부여분능에서도 얘기했는데, 남의 불행을 통한 만족. 에? 야, 누가 부동산 몇억 꼬랐대. 지금 유튜브 뭐 부동산 기사 보세요. 막 댓글 달리는 거. 깨소금이다라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불량일 때는 어떡하죠?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 막. 근데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예.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다. 너네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만 하려고 그렇게 견제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건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건, 나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맞들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디스하는 거죠. 이런 사회 풍토에 대해서. 물론, 너무 막 부동산 시장 올라가고 좀 제재를 하거나 약간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집이 없어. 남이 누가 뭐 집 샀는데 몇 억 올랐대. 배 아픈 거야. 시기 어린 거지. 자기가 그 부동산 공부 안 하고 투자 안 한 게으름을 피운 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남이 그렇게 투자한 걸 어쩌다 했겠지 이 사회가 이상하네 라고 딥지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놓고 이제 막 하락장 되니까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분과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거를, 아,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요 시장은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잘 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게 우리의 본능과 태생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인지 이분은 항상 강조를 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진짜 소크라테스의 그 말은 그 옛날에 나온 말이잖아. 이게 관통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관통을 해요. MBTI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거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성향, 기질,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게 뭐예요?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의 약점을 보충하고 어떤 부분의 강점을 활용할지가 나오는 거죠. 네. 투자에 실패한 당신을 용서하라. 투자판에서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이슬처럼 사라지시면 안 돼요. 키오사키도 그렇고 월급쟁이 부자들의 그 너나이 님도 그렇고. 그래서 뭐죠? 투자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왜 공부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이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투자를 실패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이 투자와 관련된 공부는요. 실패를 회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 그거는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거는요. 이렇게 살아남고 계속 그 투자판에 있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여러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무슨 책 한 권 읽었어. 내가 부동산 기법 하나 알았어. 입지의 요소 하나 알았어. 자, 그 입지 요소 알았다. 자, 들어가자. 그거 하나 들어간 놈이 이제 두 배치기, 세 배치기 해서 돈 먹자.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똔똔이어도 좋은 거예요. 물론 똔똔이면 이자 비용하고 하면은 그 남는 거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급조해서 팔고 막 휘청거리고 제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 예, 저의 투자가, 실패하지 않았구나. 내가 입지를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 그거는 진짜 오히려 하락했어. 그거는 실패긴 하죠. 실패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재테크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한 공부인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이분도 실패를 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나의 생각, 욕망, 본능이 만들어낸 표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분이 책에도 있지만 이거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 와닿는 말이 뭐냐면, 제가 요즘 조금 회사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제가 경력이 이미 15년 차고 4개의 회사를 이직을 했고 수많은 팀들과 수많은 팀장들을 모셨는데, 제가 지난 7월, 올 7월부터 이제 또 새로운 팀으로 갔는데, 좀 힘드네요. 좀 힘들어요. 이게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건 제 생각과 관점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듣고 좀 제가 뉘우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만 갖고 뭐라 그러고 너만 그런 것 같지? 근데 생각을 바꿔줘. 네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의 피해 의식과 약간의 그런 거지 않을까. 너무 저의 생각에 몰입돼서 계속 저 사람들이 저 팀장님이 왜 나만 저러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생각과 욕망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만드니까. 제가 색안경을 끼지 않는 세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투자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렇게 좀 마음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내 삶에 책임을 져라. 이 짧은 말이 되게 와닿죠. 예. 내 삶의 책임. 이 내 삶의 책임지라는 게 뭐예요? 본인이 맡은 롤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있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있고, 남편으로서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롤. 이 롤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남편으로서의 롤이 늘어난다는 거고, 아이를 낳는 거는 아빠로서의 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남편으로서의 롤, 아빠로서의 롤, 이, 그 역할 하나하나가 엄청 무거워요. 이게 하나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나란 본능 얘기했죠. 이 본능이 위에서 말하는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아, 진짜 좋은 습관 형성하기. 야, 우리가 얼마 전에 애토믹 헤비츠라는 거 봤죠. 그거 봤고, 그리고 걱정 없애기라는 책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이 부분을 보는 순간 뭔가 관통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본능대로 한단 말이에요. 본능대로 생각하고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본능이 뭐라는 거야? 본능이라는 이름이 하에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좋은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제거하라. 그럼 이 습관에 대한 책은 또 어디 있어요? 이거죠. 애토믹 헤비. 이거죠. 이거.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남겼죠. 제 영상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다 보면 A라는 사람이 본인 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해요. 진짜. 이거 타이탄의 그 팁스, 그것도랑 비슷하잖아요. 진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무슨 데칼코마니 하듯이 퍼즐 맞추듯이 이런 얘기들이 와닿는다니까요. 그리고 약간 투자나 이렇게 비슷한 책들을 보면 되게 익숙해져요. 왜냐면 비슷한 얘기들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얘기 들었죠. 입지 조건의 헐헐님, 똑똑한 한 채로 갈아타게 하신 거고, 월부의 너나이님은 시스템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 가고 두 개 사고 세 개, 네 개 해서 얘네들이 죽순처럼 불장이 왔을 때 쭉 크는 식으로. 예. 그래서 본인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약간 키오사키 방식이거든요. 시스템 투자라고 명명을 하시고 폴월님은 그 투자와 자가를 분리하면 힘들다. 하나로 가자. 똑똑한 하나로 잘 갈아타자. 이게 헐월님이고 반지장님은 뭐죠? 구축빌라. 나는 모르겠다. 아파트 34평 국민평형 시세 차익으로 하는 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아낀 된다. 나는 모르겠고 구축빌라로 쭉 가신 거죠. 구축빌라로 그분 얼마나 버시죠? 월 1000 버세요. 1000. 예.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100억 부자들에서도 나오죠. 주식 부자로 건물주 하는 분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초식은 다양해요. 근데 그분들을 관통하는 게 뭐야?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능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책들은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딱 이 책이 또 생각이 났어요. 어, 그리고 이거죠. 부자의 길은 마라톤이며 본인의 약점을 동력으로 삼아라.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에도 나오죠. 100억 부자에도 나오는데 건물주 대신 뭐 1000만 원 이상 그분은 중소기업 다니고 자기 동기들에 비해서 남들은 뭐 500 이상 받는데 월 실수령으로 자기는 200 조금 넘었대요. 근데 막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중에 제일 근데 자기가 학벌도 안 좋고 중소기업 다니고 남들은 뭐 대기업 다니고 GV80 막 GV90 끌고 막 그 신도시 뭐 34평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걔는 막 그걸 오히려 자기는 학벌도 부족하고 중소기업 다니고 그거를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키오사키 책을 읽고서 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건물주 되시고 남들보다 그렇게 부를 축적을 하신 거죠. 본인의 양점을 그렇게 막
그 트라우마나 컴플렉스로 생각하지 말고 동력으로 삼아라 이런 거죠. 이게 진정한 실력자인 것 같아요. 본인의 약점은 오히려 저렇게 저게 보통 쉬운 게 아니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마라톤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나 이제 공부 좀 했어. 부동산 공부 좀 했다. 나 이제 임장 간다. 어느 지역 했다. 이제 1억이 들어간다. 이제 얘가 한 많이는 아니고 다음 분량 왔을 때 1억이라도 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2년, 3년이란 말이에요. 단시간에 1억, 2억 버는 게 물론 벌릴 수 있죠. 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고 저도 뉘우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로 하네요. 단기간에 큰 돈. 자, 이분이 저는 이게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죠?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도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도박 또는 로또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도박 또는 로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면 그걸 원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 뭐예요? 투기인 거예요. 투기고 도박인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고쳤습니다.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길게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투자판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영끌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끌에서 들어가면 안 돼. 왜? 영끌 왜 한 거죠? 주식 투자 왜 사돈의 8천 돈까지 왜 끌어간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뭔가 소스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번에 들어가면 막 몇 억 나올 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랬던 거예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투자자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도박꾼, 끼꾼의 마인드지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끌족이 생긴 거고 주식에 그렇게 꼬라박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 뜰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마라톤이라는 말에서 저도 미쳤습니다. 와이프한테 야 우리 이번에 어디에 신규 청약하는데 들어가? 야 그러면 뭐 마피라도 프리미엄면을 받고 한 5천 6천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그런 거 마인드 자체가 단기간에 야 내가 그거 그냥 박아다가지고 한 1, 2년 사이에도 프리미엄 받으면 5, 6천 하고 뭐 하면 그래도 좀 몇 천 벌지 않을까? 그거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벌 수도 있죠. 맞아요. 벌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몇 천이라도 벌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알 수 있긴 한데, 마음들 자체를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런 거죠. 그거는. 이 부분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뭔가 깨달았고, 좀 뉘우쳤어요. 이 부분을. 예. 이거 처음 보시면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때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도 임장 다니고 그동안에 제가 마음 먹었던 것들을 좀 뉘우친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도 어렴풋이 잡혔던 걸 꼭집신 약간 좀 꼬집힌 당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예.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했구나, 내가. 과거 성장의 상처. 어릴 때 이분은 그 얘기도 인문학 얘기하셨죠. 이분 어릴 때 성장 박연. 아빠한테 뭐 맞은 기억, 뭐 불우한 환경, 뭐 집 없이 살았던 경험. 뭐 자기 아는 유명한 의사분은 집을 절대 안 산대요. 왜 집을 에서 겪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집을 사가지고 뭐 막 대출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 아픔이 있는 트라우마가 같이 박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용서하고 마음을 좀 내려놔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가만 자죠. 가족의 응원 필수입니다. 왜?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예요. 아빠가 뭐 이상한 거 주식 영끌했어. 막 아이들 막 학원도 못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파트 애가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애가 커요.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학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말이에요. 아빠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서재에 있다가 점점 이게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집이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데요? 아빠가 이게 예전엔 식탁이 있고 이렇게 서재에 있었으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얘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요만한 교자상에다 러닝 입고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댓글로 막 얘기해 아빠 저 아빠 지금 집 가세 기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광고 찍으신 분이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를 이렇게 어렴풋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응원도 필요하다. 투자는 임계점 돌파. 임계점이 뭐라는 거죠? 끓는 물 100도씨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을 끓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야 얘가 물을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시간의 힘. 시간의 힘, 여기서는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힘은 복리의 마법. 아인슈타인도 놀랐다는 복리의 마법. 72 법칙 있죠? 예. 수익률이 10%면은 70일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7.2년이죠. 수익률 10%일 때 2배가 되는 기간은 7.2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 20%일 경우 어떻게 되죠? 70일을 나누면 3.6년이 되겠죠? 아니죠? 2, 3, 6. 3.4년인 거죠. 예, 2배가 되기 위해서 70일을 수익률로 나눠주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와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죠. 단시간에 큰 돈, 제가 이거 가지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 끓는 물처럼 백도씨가 돼야.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와요. 여기서 이어지거든요. 네가 과연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기한테 물어보래요. 네가 과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만한 돈을 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임장 몇 번 가고 책 몇 권 읽었어. 그래서 지금 아파트 하나 들어갔는데 네가 1억, 2억 벌 정도의 자격이 있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1억을 그 정도 했다고 1억을 벌면 못 본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정도 노력했는데 1억을 번다? 여러분들 제 연봉이 1억이 안 돼요. 경력 15년인데. 근데 그거 조금 깔짝하고 책 몇 권 읽고 지금 투자 관련된 책 몇 권 읽고 뭐 했다고 지금 그 정도 자격이 저는 이것도 패부를 찔렀어요. 근데 지금 막 유튜브고 어디고 막 돈 버신 분들 나오죠. 그분들이 이렇게 막 말을 썰을 풀고 하시니까 그렇지 그분들이 뒤에서 노력하셨던 걸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나이님 막 5만 보, 6만 보 막 걷는다고 하잖아요. 일반인이 가능하냐고. 직장 다니실 때. 예. 직장 다니실 때 배가 고파갖고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싶은데 그것까지 돈을 아꼈대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저는 뉘우치죠. 나 엊그저께 나 혼밥 하는데 내 양꼬치 사 먹었는데 아, 그 눈덩이 투자법도 그렇고 지금 투자하는 책 보면 푼돈이라도 아껴라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았다고 양꼬치 먹었어요. 혼밥 하는데 3만 원 나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아, 인생 살면서 진짜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도 문제인데, 드디어 나왔죠. 이 생각기계란 말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투자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아요. 자본가나 투자자들은. 본인이 임계점이 될 때 동안 쭉 그 투자판에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럼 여기에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생겨요. 나는 뭐 34평, 아까 얘기했죠. 헐헐님은 뭐 한 가지, 뭐 반지상님은 구축빌라, 이게 본인만의 투자 원칙인 거예요. 이게 다 본인에게 맞는, 이게 본인의 성향과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가 이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셀렉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게. 돈 버신 분들은 다 이 프로세스예요.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엔 이렇게 돼요. 본인의 성향을 갖고 본인이 쭉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생각기계, 투자 원칙이 생긴 거죠.
과거의 맹신, 우연한 현상 없다. 왜곡된 시각의 필연. 왜곡된 시각의 필연이 뭐냐면, 헛된 기대와 희망인 거죠. 아, 야, 저기, 역세권에, 뭐 신축 아파트 될 것 같은데? 근데 걔가 신도시야. 그 지역 요건도 좋지가 않아. 근데 뭔가 요즘 신축 아파트 뜬다니까 좋을 것 같아. 왠지 얘만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분양받으면 그래도 내가 몇 억은 1, 2억은 먹지 않을까 들어갔단 말이야. 그게 왜곡된 시각이고 기대 희망인 거죠. 왜? 지역 요소로 봤어야죠. 예. 왜냐면은 그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A라는 신도시 옆에 그 전입 전출 인구를 봐야 되고 3개년의 공급량을 봐야 된다고. 그 부동산 인사이트 그 영상에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역세권 신축 아파트 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왜곡된 시각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 공급이 없어야 된다는 공급이, 그게 현재 조건인 거예요. 항상. 예, 주변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옆에 막 대규모 막 몇천 세대 막 단지가 들어와. 근데 제가 샀던 그 아파트는 이미 옆에 막 들어오면 얘는 이미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5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막 이때는 막 1, 2년 차 막. 그럼 누가 들어가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아무리 왜냐면은 상권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예, 그 왜곡된 시각이 결국엔 필연이 되면서 통합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되고 르쌍띠망이라는 외국어인데 이게 진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타인의 실패를 대한 평. 그러니까 행운에 의해서 10,000원을 얻는 것보다 타인의 불행으로 5,000원을 잃었다고 할 때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사촌이 땅을 하면 배 아프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연하게 10,000원 하는 것보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집값 떨어진 게 나한테 전혀 뭐 해댈 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저한테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짓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만족감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못됐죠? 근데 저도 뉘우칩니다. 아, 저도 뉘우쳐요. 이 노예의 도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월급의 노예랑 비슷한 말이에요. 노예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노예의 생활. 예. 자, 노예들은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뭐그 옛날 노예 생활을 뭐 비판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노예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뭐예요? 전복시키고 싶겠죠. 나는 지금 노예처럼 살아. 난 해방을 하고 싶어. 나는 뒤집어 엎고 싶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가난하니까. 자, 이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노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탓을 하는 거죠? 사회. 남 탓을 해서 그거를 이 사회를 전복시키면 나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사회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좌파 포퓰리즘이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이 자본주의 사회 기회 이거에서 음모론하고 노력하지 않은 거 물론 뭐 금수저론 뭐 막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건 아는데 그런 거는 사회에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는 게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이 사회가, 이 체제가,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거 봐요. 가난의 제도사에 탓을 돌리는 정신력리. 내가 부자가 못 된 이유를 남 탓하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본인이 노력을 안 했으니까 성공을 못 한 거고, 그걸 한 거잖아요. 그걸 사회로 돌린다는 거죠. 예. 생각 없는 삶. 이거 또 본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자동반사처럼 산다는 거죠.
투자 원칙을 연단하라. 이 투자 원칙이 이분도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생겨요. 본인이 어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경매를 쭉 봐왔고, 구축, 빌라를 쭉 봐왔고, 아파트를 쭉 봐왔어. 근데 이제 뭔가 이게 눈에 띄는 것들이 생기겠죠. 아, 경매를 보니까, 아, 소유관계가 이러네. 갑굴구가 이러네. 경매했다고 낙찰받으면 좋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해서 쭉 투자 원칙, 본인이 이 프린시펄, 나의 룰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연단이 뭐죠? 대장경이가 칼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단단하게, 얇고 간단하게. 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느리지만 자신의 생각기계, 투자 원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칼은 어떻죠? 모든 거를 뵐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무한해동하지 않아요. 남들이 주식으로 뭘 벌었대, 신도시 어디 가서 뭘 벌었대, 딱 봤을 때 본인이 생겨온 투자 원칙, 물론 그게 들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저렇게 갈고 닦으면 본인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들,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연단하신 분들이죠. 예. 제가 있잖아요. 그 입지센스의 헐벌림 같은 경우에 그, 뭐지? 아, 그 지도 있단 말이에요. 지도 열람 그거. 세 박스인가 네 박스 나왔대요. 예. 이게 포스트잇 다 붙여가지고. 그분이 공무원 하시다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는 이제 계속 임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출판사 이제 교보문고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게 지도 주문한단 말이에요. 어, 그럼 여기에 다 포스트잇 다 그게 몇 박스 나오면 나중에 보니까 세 박스 나왔대요. 세 박스. 그만큼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 그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연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분은 큰 관심을 보라고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이 확실히 금융 쪽을 그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이분은 확실히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을 잘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고 기법이 있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어차피 설득되지 않는데요. 예.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래요. 설득은 불가능하다. 설득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시센스 홀롤님도 그러잖아요. 한 안에 대해서 A라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B라는 사람한테 B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있거든요. 응? 본인의 생각대로 할 거면 왜 묻나 몰라요. 그거 왜 묻는 줄 아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물어볼까요? 전문가한테. 본인의 생각이 있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 본인의 생각과 같음으로 해서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안심. 커봐. 전문가랑 나랑 생각이 같아. 그럼 가는 되는 거야. 예. 왜 이게 불안하거든. 이게 불안. 그리고 전문가가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를 그 안심하고 새몰이를 하고 싶거든. 투자 원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대로 간다예요. 이게 부자를 만드는 길이에요. 모두가 예스할 때 모두가 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투자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 너무 유명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데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 앞에서는 네,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서 뭐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열의 아홉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것만이라도 듣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죠.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오픈마인드예요. 근데 오픈마인드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오픈마인드 되게 적어요. 하물며 사춘기 꼬마애도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데 40세, 50세 먹은 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듣겠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안 듣죠. 귀에다 철 박았을걸요? 안 들어요. 결국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을 삼죠. 왜 이런 사람들이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투자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전문가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요. 본인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하면 돼요.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물어요. 물어놓고 뭐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음으로 해서 위안을 삼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뒤돌아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 제가
저는 부동산 투자는 아닌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인하우스 컨설팅 업무를 많이 했어요. 브랜드랑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물론 브랜드의 어떤 세밀한 실무는 제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마켓 리서치하고 경쟁자하고 얘기하면 현재 브랜드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안 들어요. 문제점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우리의 고객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우리의 브랜드는 이걸 못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빠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본인 거기 디자이너와 브랜드장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본인들의 삶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영역을 바꾸라고 하니까 뭘로 들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엮인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되게 사람의 그것도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애초에 뭐라 그러죠? 조언하지 말라 그래요. 조언하지 마. 설득도 하지 마. 그리고 체력은 정신력이란 말을 합니다. 이거는 기생에도 기생이 기생이래. 미생 미생 만화에서 나오죠. 거기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면 체력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도 이거를 전략기획 일을 하다 보면 야근할 때가 많거든요. 체력이 붙일 때가 있어요. 새벽 2시, 3시에 사우나 갔다가 오고 다시. 근데 진짜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 먹고 나서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편안함을 찾게 돼요. 아, 빨리 끝내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데이터 보고, 조금 더 좀 보충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좀 더 이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야, 여기서 좀 심하게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드백이 꼭 와요. 제가 여기서 끄는 것보다 한 뎁스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꼭 와요. 예, 진짜. 귀신 같아요. 근데 본인도 이제 그러면 생각기기에 투자 원칙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뭐냐? 연단하는 거죠. 시행착오, 독서. 실패랑은 다릅니다. 실패일 수도 있는데 작은 실패죠. 일어설 수 있는 실패. 3년간 독서를 해봐라. 3년간.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건, 근데 그동안에 책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시행착오 해보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투자 원칙을 조금씩 수정하고 정교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분야에서든 주식이든 부동산에서든 요 정도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투자 원칙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부동산 어떻게 알아? 주식 투자라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의 투자 원칙을 3년 정도 그렇게 시행착오 독소하면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내가 성공한 건 내 방식이고 그렇다. 물론 얘기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그 얘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안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부자가 되고 싶어? 주식이든 부동산이 그럼 네가 공부를 해. 3년 정도. 어떻게? 시행착오 독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딴지 좀 꽤 됐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 땄고, 뭐,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올 초, 3월, 4월? 임장 몇 번 가고, 그게 다였어요. 지금 요즘 또 안 나가잖아요. 한 3년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요. 좀 생업이 바쁜 것도 있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예. 이거는 좀 약간 조기교육이랑 그런 얘기긴 해요. 조기교육, 부자가 되는 조기교육,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해라. 마시멜로우 이야기 있죠? 마시멜로우 참고 견딘 아이가 더 큰 성과를 낸다. 예. 조건 있는 사랑하면 하면 안 된다, 아이는. 그리고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 키우고 나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육아서 같은 거 하나 읽었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말이 그대로 나와요. 부모는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믿는 것도 어렵고요.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부모가 되는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말도 통하지 않고 지금 애들이 지금 했다고 해서 저걸
믿고 기다려주는 이게 저같이 성격 급하고 이런 애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격려와 위로. 이게 아이가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가 구김살 없이 자라는 애들을 그래도 무턱대고 요즘 부모들 많이 그러죠. 왜 우리 아이 쪽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실행을 하게 하되 실패를 했을 경우에 격려를 해주고 잘못을 했을 땐 피드백을 해줘야죠. 무조건 우쭈쭈 우쭈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기, 외국어, 운동을 좀 풍부하게 시켜라. 이건 약간 조금 교육방송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좀 본능을 깨우고, 우리의 본능은 부자로 가는 역행하는 그 태생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어, 그좀 단기간에 이렇게 큰 돈을 벌려는 망상을 갖지 말고, 그리고 이걸 거쳐가지고 뭐 하냐?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연단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이 걸린다. 임계점.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자, 이게 그 투자, 자본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인드셋, 철학인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인 거죠. 이런 사람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시작이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실제로 투자할 때, 그런 마인드 거긴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조언을 해주십니다. 30대, 30대. 30대는, 20대는 요즘 많이 늦어졌죠. 취업도 늦고 하다 보니까 30대가 어찌 보면 직장에서 일을 가장 열심히 할 때예요. 예. 전략적으로 살아라. 스왓 분석이 뭔지 알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렝스를 활용해서 Opportunity S를 해서 O를 잡으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강점을 활용하는 게 인생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약점은 정말 발목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보완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뻥 터트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 얘기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죠?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30대 때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든지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때로는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야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쪽에서 필요하면 야근도 할 수 있는 거죠. 성실, 독서, 그리고 일단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기본, 기본. 근데 이 기본이 저도 이거 돌이켜보면 저는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했고 독서는 이건 회사에서 시켰어요. 회사가 좀 억지로 시킨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직도 잘 됐던 것 같고 예.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그래요. 예. 저도 뭐 그렇고 하나 더 조기 은퇴를 고민 중인 당신. 많이 지금 저도 이걸 생각하죠. 전 조기 은퇴는 아니에요. 조기 은퇴인가? 하긴 요즘에 뭐 60세까지 정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전 제 몸이 허용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 자산 규모를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교육비, 생활비, 뭐 국민연금 제외하고 그거 없다고 치고 그러면 자기가 월 얼마를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걔네 어떤 결혼 자금이라든지 그런 목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걸 다 고려해 놓고 자산 규모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 자신을 알라. 어, 본인이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야.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럼 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에만 칩거하고 은거해야 되냐? 그럼 이 사람은 그 열병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뭐 친구 만나고 좋고 외향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면 거기에 맞게 그 자산 규모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유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기 은퇴하면 오히려 갑자기 병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일해갖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갑자기 일을 손에 놓잖아요. 아픈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월급에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월급 자체는 좋은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역량과 스킬 키울 재원이 되어준다. 이걸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해요. 네. 월급을 받음으로 해서 나는 뭐 부자가 되거나 자본가가 되거나 투자자가 되려는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월급 자체는 필요하죠. 왜냐면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월급을 소중히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월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월급 말고 돈을 어디서 벌어요? 뭐 훔칠 거예요? 도박 가갖고 할 거예요? 로또 당첨될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월급밖에 없어요. 월급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드머니 재원입니다. 근데 그거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월급 잘 받는 거 중요하죠. 월급 잘 받는 거 키오사키도 그렇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많이 받으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는 회사에서 열심히 하되 회사에 나와서는 또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고민, 투자가가 되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경야독보다 더 힘든 거죠. 아우 진짜 숨 막혀. 어, 근데 그 숨 막힌 걸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책 쓰신 분들, 이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몇 억 자산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예. 실전 투자입니다.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분도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셨는데, 부동산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세요. 이 이순신 장군처럼 투자라는 건 이제 실전 투자할 때의 마인드인데, 이거는 실전 투자의 마인드고, 이건 주식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얘기하세요. 네,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예, 좀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너무 또 얼른 빨리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다는 건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량진도 그렇고 한량도 그렇고 그 지형지물을 잘 안 거잖아요. 뭐라 그러지? 지형에 오르는 물의 속도라든지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투자 원칙이에요. 이게 투자 원칙. 나는 경매로 돈 벌었어. 아, 나는 구축 빌라로. 그게 바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 거예요. 본인의 성향도 맞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계속 그 투자 원칙에 연단을 하면서 날카롭게 한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자. 아, 나 이거 보고 또 놀랬잖아.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죠? 진짜 이건 영상에도 있습니다. 영상에도 있어요. 누가 손들고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에게 최악의 투자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자기는 최악의 투자다. 내가 A라는 회사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바빠서 못 들어갔고 뭔가 재원이 더 큰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투자는 용기다. 손해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동기들 만나고 하면서 그 동기들과 자기가 비슷했대요. 회사, 다 연대 경영 나오시고, 비슷한, 대기업 다니고, 하셨던 분데, 지금 이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부의 격차가 났던 건 하나래요. 배팅. 이게 도박에 들어가는 그런 배팅,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용기예요, 용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용기였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월급 받고 막 재테크에 관심은 많았어.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배팅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실패를 실제로도 하셨죠. 실제로 하셨죠. 하셨지만 계속 하신 거예요, 배팅을.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들과 격차가 날 수 있었다는 거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넌 배팅은 진짜 그 결과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고 이 책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 위기. 지금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통화량.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상황에 살지 않나요? 부채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경제가 요 부분은 조금 얘기가 길어져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경영학과 나오고 경제학과 부전공을 했으니까.
경제 위기가 되면 돈이 풀려요. 정부가. 예,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부채를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채를 상환해요. 그럼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자산 뭐죠? 물론 금융자산도 있는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흔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 주택이 원래는 5억 담보였는데 지금 이 자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 팔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물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소비와 투자를 이연합니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이연을 해요. 예. 여기까지가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채를 상환함으로 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뭐 하는 거죠? 계속 다운폴 되는 거죠.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산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산이 많아지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본인의 자산의 가치가 원래 제가 있던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2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무슨 효과죠? 내가 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줄이겠죠? 그리고 투자를 안 해요. 아, 나 원래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제일 위험한 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문맥 경화라고 하거든요. 돈이 막힌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 이 말 안에 보세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죠. 자본, 돈이 돌아야 돼. 캐피탈이 서큘레이션 해야 얘가 살아가는 돈인데 돈이 어떻게 해요? 숨 막힌 거죠. 지금 뇌 속에서 피가 막히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쓰러지죠?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게 되는, 이게 부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뚫어줘야겠죠. 뚫어줘야 돼. 인위적으로 뚫어줘야 해.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은행이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요. 돈을 풀어요. 그럼 빵 하나가 원래 500원 하던 게 1000원이 됐죠. 실물 가치는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못 올라요. 자산 가치도 올라요. 주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게 뭐죠? 뭐가 늘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늘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올랐어요. 500원 하던 빵이 1000원 됐죠. 힘들죠. 힘든 거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이 500원에서 1000원 빵값 오른 거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예요. 집 세 채 가지고 있어요. 5억 하던 집이 7억 하고, 뭐 7억 하던 집이 부가 얼마나 는 거예요? 몇 억이 들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부가 늘어난 거예요. 부가 늘어난 거예요. 물가가 올랐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돈이 흔해진 거예요. 근데 실물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해서 500원에 사던 빵을 1000원에 사서 힘겨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을 소유해야 돼요. 자산. 실물 자산. 그 자산이 뭐예요? 부동산이겠죠. 이것도 물론 자산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어집니다. 이건 또, 이거를, 그래서 부동산이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니까. 돈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돈을 계속 찍어낸단 말이에요. 돈이 계속 찍어내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제한적이고, 어? 진짜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갑자기 흑사병 같이 사라지지 않는 한, 특히 서울. 서울은 인구 과밀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과밀이에요.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동산 폭락한다, 제가 찾아간다, 특히 서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두 가지 의도예요. 본인이 무식하거나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거 시기하기 위해서 괜히 그거 분탕질 하는 거예요. 네. 투자의 기본, 자립심. 이게 투자 원칙이 있으면 자립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물론 참고는 하겠죠. 여러 책을 보겠죠. 네. 보수주의. 여기서 보수주의라는 거는요, 좌파, 우파, 뭐 그런 느낌, 뭐 진보주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보수주의인 거예요. 아, 이 말 멋있죠? 이 말 멋있죠? 예.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아닌 밤에. 그런 나약한 마음 갖지 말고 국민연금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그래 국민연금 주고 뭐 사회보장돼도 플러스라고 생각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 손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저 이 마인드가 어디서 나죠? 월급쟁이 부자들의 너나이님도 그랬어요. 내가 내 아이, 내 노후를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 월급만으로는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노년을 우리 국가가 노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투자가 지금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진짜. 전 국민의 유튜버와 전 국민의 그좀 갭투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투자를 부추기는 사회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씁쓸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으로 지켜야 돼요. 그 관점에서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회사의 의존성 탈피. 월급은 중요한데 월급을 주는 회사, 월급을 회사가 주니까 회사에만 너무 막 의존해 있는 거. 탈피하라는 그 얘기죠. 가난, 남탓, 사회, 국가에 대한 비난. 노예 도덕이라고 했죠? 근데 부자일수록 겸손하고 소박하게 산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임장 다니는데 차 안 끌고 다녀요. 임장 다니는데 차 끌고 다니는 별로 없어요. 예. 왜 직접 가서 봐야 되니까. 막 몇십억 자산가래요. 근데도 계속 임장 다니고 하실 때는, 어, 분식집 가서 떡볶이 드시고 사발면 끓이고 그러고 다니세요. 진짜. 진짜. 근데 알고 보면 몇십억 자산가 막 아파트 몇 채고 막 그래요. 진짜. 아, 또 뭐, 투자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암기가 통하지 않는다. 무한해동하지 말고 본인의 방식, 수익이 노하우를 쌓아라.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투자의 연단, 투자 원칙의 연단, 생각 기계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본인도 주식으로 돈 벌었고 했지만 추천은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그 노하우나 이거는 결국 자신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행하라. 맞아요. 본인의 강점을 살아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라. 근시안적 인간의 본능,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장기적으로 큰 흐름에 주목하라. 물론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투자자가 자기 주문을 걸어야 된대요. 자존심보다 이익, 고집피지 말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율배반 투자 원칙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고수하는 거랑 자존심이랑은 달라요.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에서 내가 왜 네 말대로 이거랑요 본인이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 자기가 3년에서 5년 동안 쭉 봐왔던 그 시장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리즈닝하게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제발 이런 걸로 좀 찝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은 근거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 원칙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거랑 투자 원칙도 없고 이론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진에서 알량한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주식의 신에게 기대지 말라. 이분은 계속 그래요. 독고다이 하라고 내긴 합니다. 이거 상 받을 자격을 갖추어라. 실제로 이런 얘기 있어요. 학벌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 사례를 여러 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다렸다가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얘기했대요. 최소 5년 이상 경험을 해보고 내가 평균 이상 수익을 낼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라는 거예요. 셀프 퀘스천 해보라는 거죠. 본인이 한 5년 정도 해봤어. 주식 시장에서 쭉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5년 동안 토탈 수익률을 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과연 그만한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공부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야, 어디 들어가면 뜬대.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냥 인덱스 펀드 들어가라. 정 공부하고, 그냥 이거 정도 들어가라. 인덱스 펀드. 특정 뭐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설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좋은 정보를 사서 매매를 하는 결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죠, 정보. 그럼 내가 신속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가 이게 키 탤런트거든요. 예, 그럼 내가 이 신속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자기는 유료 외신 자료를 보통 썼대요.
어디 이상한 그거 말고 돈을 쓴 거죠. 어, 정신적 모형, 뭐 덮어, 일반적 퍼, 뭐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 주식 얘기인 거고. 음. 본인의 두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멍청함이 성공한 생각기에 수립이 필요한. 이것도 투자 원칙을 채우라는 거니까 주식을 할 때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막 온갖 주식책들 많죠. 저퍼는 사라 마라 하고 그게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특이성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은 항상 황소는 어떻게 되죠? 뿔로 아래에서 위로 들이받죠. 곰은 할길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위에서 발로 내리치죠. 이게 상승장, 하락장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야, 굳이 하락장에 사야, 바닥에 사야 하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곰 하락장 때 사는 건 고수들만 가능해요. 왜냐면 이 하락장을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하죠. 이거를 견딜 수가 없대요, 일반 사람은. 이거는 일반 사람은 견딜 수가 없대. 잠 못 잔대요, 이거는 진짜.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하락장에서 이걸 들어간다? 이거는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상승장. 그 상승장이 무릎일 수도 있고, 엉덩이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는데, 상승장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하락장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다고, 이건 진짜 이분도 그래요. 조심하라고. 고수의 영역이라고, 고수. 그래서 나는 뭐 누구도 주식하고 누구도 주식하고 하니까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인덱스 펀드 들어가라. 워렌 버핏도 그랬대요. 자기 와이프한테. 정 모르겠으면 자기 인덱스 펀드 들어가라고.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했던 목적. 예. 이분은 부동산에 대한 뭐 맹신이라기보다 근데 이 얘기를 이분뿐만이 아니고 월급쟁이 부자들 그 책도 그렇고 너나이님 유튜브도 있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왜 부동산은 결국엔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 안에서 물론 데코보코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근데 결국 우상향해요. 근데 유튜브나 이렇게 기사 보면 뭐 우리나라 뭐 결국엔 폭락할 거다. 제가 이 책 읽고 서울은요, 적어도 서울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왜냐면, 한 가지만 얘기해요. 결국엔 부동산의 저 가격이라는 것도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서울 지금 어때요? 거의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란 말이에요. 서울에 유수 대학 다 있죠. 예? 서연고 다 있잖아요. 교육 다 있단 말이에요. 학군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재계 서열 10위 안에 있는 그 직장 여기 서울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온갖 취업자 수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직주 근접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 왜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7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줍니다. 자, 경제 정책은 유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유주택자에는 정부가 매길 게 없어요. 예, 유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죠. 왜 세수를 해야 되니까 뭐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단 말이에요. 세수확보. 집값이 하락했다. 주택 수요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취득세, 양도세가 급감합니다. 재산세도 줄죠. 이걸 할 때 건강보험 보험료도 같이 내거든요. 얘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급감하는 거예요. 세수가. 세수가. 집값이 여러분들 여기서 퀘스천을 하실 거예요. 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주택 수요가 감소하지? 주택을 안 사려고 하겠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집값이 올라야 야 오르기 전에 산다 이거란 말이에요. 예. 선심성 정책이 불가. 이게 선심성 정책은 어느 정권이나 있어요. 세수를 가지고 이걸로 부의 그 재분배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좌파던 우파던 정권은 값을 잡을 수 없다. 유인이 없다는 거예요.
잡죠. 세수확보 차원에서. 물론, 대한민국 뭐 세수가 뭐 몇십조 원 되고, 그게 다 저 집값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떨어지면 세수 확보가 자, 이만큼 떨어진 거를 자, 떨어졌다고, 이거 잡는다고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 세수를 그럼 어디서 만들 거예요? 이 세수, 이 떨어진 세수를 어디서 메이크업 할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더 뜯을 거예요? 소득세 뜯을 거예요? 난리 날 텐데? 그러면 법인세로 더 뜯을 거예요? 난리 날 텐데? 생각적으로 해보세요. 물론 얘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일부분을 차지하겠죠. 전체는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면 이걸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뜯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뜯을 거냐는 거예요. 이걸 더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이게 우리 전체를 비중을 일정 비율만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이게 줄어든 만큼 딴 데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릴 유인이 없다는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음. 아까 부채 디플레이션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경제 하락과 집가 상승. 이게 왜 경제 하락이 되면 집가 상승이 상승되는 게 요거랑 비슷해요. 자, 경제 하락됐죠? 경제 하락되면 어쩌 경제 공황 같은 느낌에 소비 위축되죠. 동감하시죠? 경제 하락됐고 소비를 줄인단 말이에요. 저축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어떠죠? 홍화량을 살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키요사키가 이 얘기를 해요. 돈을 푼다는 얘기를. 내포 외포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홍화분들 지금 미국도 돈을 푸네 마네 이 풀고 말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금리가 달라지죠. 금리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주택 수요가 달라지죠. 변동금리 지금 아사리판 왜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 살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 위축이 되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돈 몇 개월나 걸린단 말이에요. 소비를 위축하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돈이 안 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돈을 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은행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어떻게 돈을 뿌려요.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 돈이 뿌려진 돈이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상승하죠. 집값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 나 자산이 늘었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5억 하던 집이 7억 하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죠. 이 서큘레이션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결국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이 돼요. 왜? 자본주의를 사는 한. 근데 중국도 부동산 가격도 왜? 이 통화량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는 상승하여가 결국 우상향한다.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 이거와 관련된 제가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했죠. 여기서 두 가지 꼽는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이 책이 대단한 걸 다시 느꼈어요. 자본주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죠? 통화, 통화 나왔죠. 두 번째는 뭐죠? 소비예요.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두 가지, 통화와 소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경제 침체가 왔죠. 소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통화량을 일부러 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가 살아났죠. 이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 안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원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나왔겠지만 지역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 지방 투자 지방 쪽 미분양 나고 그랬죠? 야, 너 부동산 다 우상향 한다며? 뭐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결국 지역별로 보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분만 보고 부분 해석하지 마시고 꼬투리 잡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 전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기서 그대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 공부를 좀 이분도 그렇고 하신 분들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돈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 떨어지죠. 돈이 흔해지는 거예요. 돈이 흔해지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예, 이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플러스로 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원화 가치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그 금융 정세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은 더 가격한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의 통화량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지금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집값의 오해. 옛날에는 집 사기 쉬웠다. 아니에요. 1980년대에도 집 한 채 마련하는데 20에서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집 한 채, 아니면 30년, 25년, 30년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값이 폭락할 것이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 폭락. 제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메커니즘을 솔직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엄청난 경제적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 이 정도 이해하시면 왜 부동산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집값 상승은 자본주의 기본 메커니즘의 한 축이라는 거예요. 이게죠. 소비 심리 줄고 돈이 막혔어? 그러면 어때?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그럼 소비가 다시 살아. 소비, 통화량. 이렇게 돌죠. 소비, 통화량.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돈이 계속 찍어나니까.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존재. 남보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건 맞죠. 맞죠. 모두가 집을 안 산다고 합시다. 모두가 부동산을 안 산다고 해보세요. 모두가. 그러면은 부동산에 뭐죠? 수요가 없는 거겠죠. 공급과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가격이 오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못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집 안 사. 수요 곡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집을 사려고 하고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더 부를 축적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여기에 물론 갭 투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지역별 집값 차이는 지속 확대될 거다라는 그렇겠죠. 무엇에 의해서 할까요?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가 전체 인구수는 줄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지역성이에요. 지역성. 네? 부산이 줄었다고 해서 서울 인구가 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략. 인구 감소, 집값 하락? 말도 안 된다. 지방과 도시, 인구 고령화, 지방 부동산 투자 감소,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을 부동산 전략할 때 이런 요인들을 좀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과 도시의 편차. 인구 고령화는 이거는 중요한 요소겠네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럼 병원 근처에 19평 언더. 노인분들이 저쪽 어디 전원 생활하고 무슨 뭐 전원주택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분들은 병원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 근처에 약간 옵스텔, 19평, 소형 평수 이런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도 동감해요. 지방 부동산 투자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이분도. 투자 감소, 금리 하락. 투자 감소가 되면 투자라는 게 뭐죠? 돈을 쓰는 거잖아요. 투자 감소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금리라는 게 돈, 공급, 이것도 다 수요 곡선이에요. 돈 수요예요.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금리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땡기기가 주택담보대출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느는 거겠죠. 예. 그래서 투자가 사회적으로 감소하는지, 그래서 금리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부동산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부동산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 영향이 크지 않다. 어차피 지역성에 따라서. 그래서 주도권과 지방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지방의 부산이랑 저쪽에 있던 거 빼서 오히려 그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고 기사도 실제로 나왔어요. 예, 수도권은 특히 서울 투자, 서울 불패. 이래서 서울 불패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승전 서울, 서울 불패. 이 말을 저도 싫어하는데, 물론 서울 안에서도 봐야 돼요. 서울이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절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이 인구 밀도를 봐야 된다는 거 어디서 나와요? 부동산 인사이트 제 영상이 있죠. 부동산 인사이트. 그 거기 있어요. 거기에. 진짜 저 부동산 관련 책 읽다 보니까 무슨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지잖아요. 전 이 책 요번에 읽고서 좀 그전에 읽었던 책들이랑 뭔가 이렇게 얼라인이 되면서 좀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상가 투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온라인 쇼핑이 되게, 저 진짜 느껴요. 제가 광역버스 타고 어디 지나가냐면 강남 지나가거든요. 논현동. 진짜 상가 임대 뜬 거 정말 많아요. 와, A급진데. 진짜, 진짜. 물론 그게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상가 건물주들이 그 임대료 낮출까요? 안 낮춰요. 안 낮춰요. 건물의 가치기 때문에. 소매상가 공신 역대 최고래요. 살아남을 업종은 이 애들인데, 자,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다고 봅시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살아남은 애들끼리 경쟁이 있으면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제가 사는 이 골목에만 해도 미용실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길 건너 하나하나 있어요. 카페는 오죽 많아요? 지금 저가 커피 엄청 많죠? 약국도 진짜 많아요. 빵집. 진짜. 와. 그래서 옷가게는 정말 많이 죽었어요. 옷가게는 진짜 많이 죽었어요. 옷가게는 거의 없고 다 먹고 그렇게 하는 데인데 경쟁이 심해지겠죠. 이게 편중이 심해지는 거예요, 상가들은. 최근 부동산 하락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매수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매수 수요가 줄고 약간 이런 텀이 있었어요. 매수가 안 돼.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매수를 안 해요. 예. 아니 그 매수 수요가 이렇게 전세로 가는 게 지금은 뭐냐면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동시에 감소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금리가 오르면 전세도 뭐 전세자금 대출하고 해서 하는데 매수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매수는 하고 전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둘 다 떨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이게 요즘 특징이래요. 예. 그래서 서울 주택 공급량 이게 좀 키 이슈긴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금리의 움직임은 결국엔 우상향한다. 지금은 이렇게 둘이 떨어졌지만 서울 주택 공급량과 금리의 움직임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라고 해요. 예.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지금 지방과 그 수도권 서울 쪽으로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면 서울에 만약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서울 내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예, 되게 많고 그리고 서울 인접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명이라든지 그런 애들 대규모 막 진짜 그런 쪽 공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리의 움직임도 잘 보셔야 돼요. 예. 집값. 요 공식이 있긴 하거든요. 집값은 임대소득과 금리, 집값 결정무용이라고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데, 자,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면 이게 부자가 커진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오른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자본의 축적 속도가 투자 수요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높다는 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금리는 뭐죠? 자금 시장의 가격이에요. 이렇게 있죠. 자본의 축적은 뭐예요? 돈의 공급이죠. 투자 수요는 이제 돈의 수요죠.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계속 안 해요. 기업들이. 기업의 그 한 해 보유금이 거의 맨날 최고예요, 지금. 아니, 재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해서 고용을 늘리고 사람들 그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투자가 줄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리거든요. 금리가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은 더 오르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동산 폭락한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예, 부동산의 이 가격은 뭐의 통화량, 지금 돌아다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의 영향을 받잖아요. 금리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금리는 또 어디서 나오죠? 이거죠, 이거. 투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흑수저의 부동산 전략. 이분은 본인이 부동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시장 아파트 34평 9평형 시스템처 같은 시장 흐름 시세 차익이에요. 돈이 묶이죠. 뭐 5년이든 7년이든 불량 다시 왔을 때 그때 시세 차익해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해가지고 4억짜리, 5억짜리 1억 갭이죠. 1억 갭 도모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7억 됐어. 그러면 1년 갭 털고 2억 벌었죠? 2억 번 거에서 그러니까 1억 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익 실현까지 뭐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시장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재건축과 재개발하면 요거는 요거대로 받고 개발이 또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있거든요. 홈테크가 필요하고 초장기 투자예요. 진짜. 이건 솔직히 지금 몇몇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라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 개발되면 어마어마하긴 해요. 그야말로 잭팟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분은 요걸로 조금 돈을 버셨대요. 예, 요걸로. 이게 돈을 크게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만큼 초장기죠, 초장기. 초장기예요, 초장기. 초장기. 재개발, 재건축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초장기예요, 초장기. 그게 몸테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이 이름으로 해놓은대요. 대단하죠? 자기 때에서는 실현이 안 될 거 알고 아이 이름으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저쪽 가보면 이제 기존 조합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좀 웃돈을 내고 그렇게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인수를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억 부자들 보면 그 판교에 그 18억인가 모아갖고 은퇴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도 성남 쪽 재개발, 재건축 그거 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긴 해요. 근데 다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분은 벌써 투자자 마인드가 뭐라죠?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인드가 저도 있어요. 뭐 5년 내에 뭔가 빨리 실현하고 싶고 수익 실현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이랑 뭔가 되게 꿰어지는 느낌도 좀 받았고 자본주의 약간 그 안에서 연하이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요. 왜 부동산 가격 지수는 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면 자본, 돈을 돌리는 주의잖아요. 돈을 돌리려면 어떻게, 돈을 찍어내고 그 돈 찍은 걸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실물 가치인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좀 필요한 거죠. 인구의 어떤 변화, 고령화, 지역과 지역 간에 그리고 서울의 어떤 주택 공급량, 금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부동산 전략을 좀 본인이 세워야 되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그동안에 저도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읽고 입지 전략도 하고 했는데 약간 큰 원리? 그러니까 좀 필요한 어렴풋이 잡혔던 게 요거 보면서 좀 확실히 좀 잡혔습니다. 아, 좀 더 확실해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지금 요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순환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화랑됐다, 경기가 침체됐다, 다시 화랑됐다.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경제 흐름이. 그럼 이걸 다시 띄운단 말이에요. 통화량을 풀어가지고. 이게 띄울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지수는 이렇게 되죠. 이게 경제 순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요 서큘레이션, 요거 올라갈 때 올라가고,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게 더 올라갈 때 더 올라가거든요. 5억 하던 놈이 1억 떨어졌어. 근데 나중에 오를 때 어떻게 오르죠? 3억 오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폭락할 거다라는 그런 거는, 이렇게 좀 경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은 다양한 거니까, 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많이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좀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저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부동산 투자를 혹시 하시는 분들도 근데 물론 이상한 데 투자해 갖고 꼬라박는 당연히 있죠.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한 입지 전략과 그 지역 요건, 입지가 좋다면 지금 조금 부침이 있고 지금 조금 하락장이어도 결국에 오를 놈들은 오른다. 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말들 있잖아. 오를 놈들은 결국 오른다고 하잖아요. 결국 오를 놈들은 이 자본주의 이 서큘레이션에 타고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를 놈들은 오른다고 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그 오를 놈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를 놈들을 찾고 거기 올라타야 되는 거지. 이거 자체는요, 이 서큘레이션 자체는요, 그냥 자본주의 흐름인 거예요. 이걸 거부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올라타냐, 못하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부를 축적하냐, 자산가가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여기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인구가 갑자기 막 30%, 뭐 40%가 줄지 않는 한 부동산의 저 지속적인 상승은 그냥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말씀 정리를 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예, 좀긴 시간 좀 봐주셔도 좋고, 약간 이 책 한 권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책들 얘기도 같이 꺼내면서 좀, 약간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좀 열을 많이 냈네요. 저도 오랜만에 부동산 책을 다시 보니까 조금 다시 좀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슬렁슬렁 했는데 조금 더 몰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도 지금 뭔가 가슴에 지금 끌어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더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캔 TV 대동남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